네, 워시발 쇼크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하나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드디어 연준의 새 의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는데 그 사이 동안 여러 명의 후보가 좀 거론이 됐었죠. 워시 같은 경우에는 통화 긴축과 완화 성향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좀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예, 사실 시장의 어떤 면에서는 시장은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금리 인하를 계속 가지고 갈 사람을 예측을 했었던 건데요. 네. 근데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연준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 연준 이사를 지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매파적인 의견을 많이 냈었죠. 특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노동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걱정하던 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 뒤에도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장은 그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뭐 헤드셋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리 인하로 계속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매파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강조하는 의견들을 좀 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AI가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작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매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시장이 생각했던 방향보다는 어떤 금리 인하의 속도가 조금 느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는 비둘기적 매파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두 케빈이 유력하게 부상을 하다가 후반에 가서는 릭 라이더가 새롭게 부상을 하면서 라이더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낙마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민주당 인사 후보들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짝 나왔다가 바로 들어갔어요.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좀 깜짝 인사로 등장을 했는데 뭐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뭐 언급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게 왜 안 됐는가에 대한 확정적인 근거는 사실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거론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직접적인 이유는 정치 후원에 대한 이력인데요. 사실 중앙은행과 공공부문에 대한 경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CNBC나 이런 데 나와서 어떤 뭐 인터뷰나 이런 거를 되게 활발히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중앙은행 경력은 상대적으로 없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 트럼프의 경쟁자한테 기부금을 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 주자라든가 원내대표, 그다음에 하원 민주당 리더 등 지금까지 트럼프하고는 좀 각을 세워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기부를 해온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블랙락이라는 큰 회사의 그 CIO니까 그 민주당, 공화당 모두에게 기부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양당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균형 잡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에 지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좀 거부감이 있어서 뭐 양당에 대해서 어떤 뭐 발이 있는 사람보다는 공화당의 친화적인 사람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케빈 워시에 대해서도 공화당의 좀 그러니까 보수적인 대표적인 보수파 인사다라는 점이 좀 어필을 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 연준 의장 자리에 너무나 친트럼프 성향이 앉을까 봐 우려를 했습니다. 케빈 워시는 가장 최적의 선택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연준의 독립성 훼손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장의 임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일단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 중순, 5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종료가 됐다고 해서 바로 이게 취임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지명된 케빈 워시라는 분이 인준이 돼야 되고 그 취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준과 취임 시점에 따라서 시작일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인준이 5월 중에 마무리돼서 취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2006년 5월에서 2030년 5월까지의 기간이 이제 4년의 임기가 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워시가 지명된 이후에 금, 은, 그리고 코인 시장은 최근에 좀 부진했었죠. 코인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일단 케빈 네. 워시라는 사람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매파적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그 양적 완화와 관련된 그의 지금까지 반대되는 의견이 지금 우리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의 속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게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일단 장기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2년차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연준 위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 들어오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되면서 달러가 약세화가 될 것이다라는 데서 비롯된 그 트레이드 저희가 부르는 용어로는 저희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죠. 네.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트레이드가 사실은 금, 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과 은을 사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가 있었었는데 어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가뜩이나 레버리지가 높았던 투자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마 셀더 뉴스에 갖고 닷셋 같은 사람이 됐으면 일단은 조금의 팔 수가 있는 조정이 나왔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센 거죠. 이게 금리 인하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고 양적 완화도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는 모르는데 어떤 양적 긴축의 속도가 세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보다 연준이 좀 더 매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졌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동원했던 투자를 이제 되갚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과 은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특히 은 같은 경우는 금보다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산업재에 쓰이기도 하지만 일단 시장이 작고 레버리지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그 컴퓨터가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컷오프, 손절점을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컴퓨터에서 트리거가 되면서 시장이 한 번 빠질 때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빠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가 쉽고요. 네. 이게 문제는 이제 금은만 빠진 게 아니라 금과 은이 빠지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크게 빠졌어요. 네. 이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아마도 한쪽 같은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한쪽에서 손실이 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메꾸는 과정에서 또는 지금까지 레버리지를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떤 비트코인 같은 가격도 이제 8만 불을 깨트리면서 떨어지는 일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더딜 것 같죠. 이 시점에 파월 의장의 거취가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이 올해 5월에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사실상 파월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사직도 과거에는 다 내려놨었어요. 파월 의장 입장에는 그동안 트럼프한테 온갖 비난과 비판과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필요하지만 또 연준의 독립성을 생각했을 때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사직으로 남지 않을까? 시장은 또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의장을 하던 사람이 이제 의장을 내려놨을 때 전임자가 회의 장소에 왔을 때 아무래도 전임 의장이 있으면 아무리 미국 사회라고 해도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측면이 네.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기가 남았다고 해도 왜냐하면 보통 의장 임기는 4년이고 재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사의 임기는 14년입니다. 그러니까 2번 재임을 해도 임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파월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아있으니 이제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게
일단 연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그 마지막 FOMC 맞아요. 의견에서도 네. 이제 어필을 했죠. 이게 다음 의장이 무엇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라고 보냐라고 할 때 정치적인 데서 독립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사로 남아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자기의 의견을 FOMC에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네네. 하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남아 있으면 그 자리가 공백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이사 자리가 하나가 비게 되고 또 친트럼프 그 자리는 성향이. 당연히 친트럼프 네. 성향이 들어올 건데 뭐 자기가 회의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겠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잔류되는 것만으로도 트럼프는 트럼프 인사를 한 명 더 지난번에 뭐 스티브 미란을 놓듯이 자기 인사를 안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트럼프의 압력으로부터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사실 뭐 남아있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독립성을 위해서 파월 의장이 이사직으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월 말이었죠. 마이런의 임기도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가 새로운 이사를 안 칠까요? 예, 일단 임기 만료하고 공석이 생기면 이제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고 이제 상원이 인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워시가 미란이 자리를 채우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의장이 되려면 이사가 돼야 되고 지금 비어 있는 이사 자리가 뭐 파월은 아직 뭐 그러네요. 그렇진 마이런 않으니까 게, 네. 예, 미란이 나온 자리에 그러니까 미란도 사실은 쿠글러 이사의 임기가 1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맞는 거였고요. 그래서 스티브 미란이 나가고 그러니까 원래는 쿠글러 이사의 자리죠. 그 자리에 워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사회 멤버가 되면서 의장 자격도 생기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어떤 면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워시가 미란의 자리를 채우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친 트럼프 인사가 이사직으로 많이 앉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 입맛대로 흘러갈까 봐 시장은 경계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연준 의장 맘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요. 당연히 투표권을 잇는 이사직의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데 지역 연은 총재도 투표에 참여를 하죠.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성향들이.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12명의 투표권자가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사라고 부르는 보드 오브 가버너가 이제 있습니다. 7명의 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리저브 뱅크의 총재 중에서 5명이 들어갑니다. 이제 뉴욕 연은 총재는 부의장으로 항상 들어가고요. 이제 나머지 4개가 지역 순환으로 되는데 일단 이분들은 그러니까 연은 총재는 백악관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보통 사람들이 이게 어떤 헤드쿼터 이제 본부가 있고 이제 지방의 어떤 지사처럼 생각을 하는데 각각이 독립적인 연은이고 그 독립적인 연은에 각각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에서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이 어떤 작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이 사람들이 어떤 연준의 독립성을 이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사람들은 또 메인 스트릿의 의견을 우리가 보통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뉴욕 연은이 월스트릿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뭐 클리블랜드라든가 미네소타 이런 데에서 오는 연준 총재들은 당연히 그 지역 경제를 반영하는 의견을 많이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의 성향이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독립적이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투표권이 있는 지역 연은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뉴욕 연은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올해는 이제 베스 해먹이라는 클리블랜드, 그다음에 카시카리 이제 미니애폴리스에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2025년엔 인하 지지 발언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너무 이르다는 톤을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고 데이터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인데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달라스의 로간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아나 폴슨이 그
그 4명의 연준 그 리저브 뱅크의 총재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연준에 누가 들어와서 투표를 하느냐도 있지만 사실 그 투표를 안 하는 연준 총재들도 회의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피력을 하고 과거에는 이게 어떤 자기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발표하고 투표를 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그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굉장히 회의를 하면서 네가 맞다 이게 이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좀 어떤 면에서는 학술 회의처럼 토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연준 의장이 자기가 의장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표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회의의 어떤 주제를 정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끌고 갈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이 강한 어떤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그것을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가지고 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이고 이게 의장이라 그래서 표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어떤 연준이 독립성과 관련돼서 어떤 그 정치적인 독립을 가지고 있도록 잘 어떤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은 총재들, 연준 이사 그리고 연준 의장까지 각각 동일하게 투표권은 한 표입니다. 다수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1월 FOMC가 끝나고 성명서 문구 변화에 시장은 또 주목을 했죠.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변화한 거는 사실인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 연준의 성명서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보시면은 가끔 스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 스텝이라는 표현이 사실 연구진이고요. 연준의 그 보도가번에 워싱턴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일단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안을 주고요. 이건 아마 한국은행도 비슷할 텐데 어떤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초안을 이제 내놓습니다. 금리 인하, 동결, 아니면 금리 인상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좀 세게 얘기하는 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을 통화정책 담당 이코노미스트들이 작성을 하고요. 여러 정책 시나리오를 다 반영해서 작성을 해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면 FOMC 위원들이 보고 이걸 수정합니다. 수정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은 너무 강하니까 빼자라든가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최종으로 이제 수정하고 채택을 하는 것은 연준 위원들의 역할이고 초안은 그 이코노미스트, 이제 스텝 이코노미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경제학 박사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연준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준에 대해서 더욱더 좀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FOMC가 1년에 8번 개최가 되죠. 그 안에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이지북, 성명서, 회의록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이코노미스트가 작성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회의 이후의 자료들, 이제 성명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기초 자료 이후에 그 위원들이 발표를 하는 거지만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의 전에 모든 연준의 아까 메인스트릿이라고 불리는 리저브 뱅크에서 각각 작성을 하고 돌아가면서 한 은행이 총 편집을 맡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틸북이라고 있습니다. 틸이라는 게 청록색인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그 이코노미스트, 그 경제학자들이 스텝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름도 이상한 청록색 북이냐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린북, 이제 녹색 책과 블루북, 파란색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경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경제하고 금융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어떤 경제 전망에 이제 금융 시장이 들어와서 틸북의 전반부를 이제 우리가 보고요. 그다음에 틸북의 두 번째 파트는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통화 정책 전략에 대한과 그 대안인데 이것을 예전에는 블루북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북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과 블루북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근데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섞으니까 색깔이 이제 청록색이 돼서 이것을 틸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제목을
그 FOMC에게 보고하는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이 통화 정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통화 정책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금융 상황과 경제 여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전망하는 보고서고 그것에 기초해서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 결정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누가 연준 의장 자리에 앉을지,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는 어떻게 될지 성명서에서 문구만 바뀌어도 시장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FOMC 연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고용과 관련해서 완만하다에서 견조하다, 그러니까 모더레이트에서 솔리드로 좀 바뀌었는데 그만큼 고용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데이터로는 네. 사실 좋아진 걸 기대한 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하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가파른 둔화는 면했다. 가파른 둔화의 속도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기가 나빠지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좀 완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마더릿이라는 표현을 뭐라 그러죠? 이제 솔리드, 네. 우리말로 이제 견주하다, 견고하다라고 우리말도 이제 쉽지 않은 표현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니까 맞아요. 이제는 그 단어를 놓기 전에 도대체 무슨 단어를 바꿨지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가면서 읽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언론에서도 이게 어떤 단어가 바뀌었는지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게 뭐 성장률이 크게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뭐 성장률이 어쨌든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이나 소비 지표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크게 불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하강을 걱정했다면 지금은 확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이동을 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는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 용어를 하나 살짝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연준 이코노미스트로도 일하셨던 교수님께서 지금 전망을 하셨을 때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를 얼마만큼 예상하십니까? 일단 시장은 2회 정도로 예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내놓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 SEP, 그 연준의 점도표라고 보는데 점도표에서 과연 우리가 2번을 해석할 수 있을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연준의 지금까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오는 그 톤이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이 강하고 네. 점도표에서도 이해도 가능하지만 뭐 이래의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기본을 2회라고 놓기보다는 기본은 1회라고 놓고 2회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늘 빠르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늘 느리게 움직였기 때문에 너무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뭐 케빈 월시가 네. 지명된 다음에 금은이 이게 급하게 빠진 것처럼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좀 너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에 대비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시 지명으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이에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